자, 이번 시간에는 소아에서의 뉴로머스큘러 디스오더에 대해서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뉴로머스큘러 디지즈 환자들의 임상평가 시에는 어떤 사항들을 고려해야 할까요? 먼저 처음 병원에 오게 된 이유, 즉 환자들이 호소하는 증상이 되겠습니다. 나이가 어린 유아들의 경우에는 머리를 가누지 못하거나 또래에 비해서 운동 발달이 늦다고 호소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나이가 든 소아들은 주요 침범하는 부위에 따라 증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지에 위크니스가 있는 경우에는 주로 팔보다 다리를 먼저 침범하는 경우가 많은데 잘 걷지 못하거나 운동 기술이 늦고 쉽게 지치고 잘 넘어지고 걸음걸이가 이상하다고 내원할 수 있습니다. 또 팔을 잘 들어 올리지 못하거나 계단을 잘 오르지 못하고 손에 힘을 주기 어렵고 바닥에서 일어나기 어렵다는 증상을 호소할 수도 있습니다. 머리나 목을 침범하는 경우에는 사물이 두 개로 보이거나 눈꺼풀이 내려오고 씹거나 삼키기 어렵고 표정이 잘 지어지지 않으며 휘파람 불기나 빨기, 씹기, 불기와 같은 활동이 어렵게 되고 또 발음이 불명료하다고 호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력에 대해서도 잘 알아봐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또 세 번째로 증상이 발생한 시기도 질병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영아기부터 발병하는 대표적인 병으로는 SMA 타입 1이나 CMD와 같은 병이 있을 수 있고요. 조기 소아기에는 SMA 타입 2나 DMD와 같은 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보다 좀 나이 든 소아나 청소년기에는 SMA 타입 3나 파시오스카플로 휴머럴 디스트로피아 같은 병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성인기에서는 림 거들형이나 마요토닉 디스트로피, 인플라마토리 마요패스와 같은 병들이 시작될 수 있으므로 발병 시기에 따라 좀 더 의심되는 진단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하나하나의 질병에 대해서는 뒤쪽 부분에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게 됩니다. 자, 앞 시간에는 소아의 뉴럴로직 이그잼에 대해서 먼저 배웠는데 이를 바탕으로 뉴로머스큘러 디지즈 환자들의 피지컬 이그잼 또는 뉴럴로지컬 파인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뉴로머스큘러 디지즈 환자들의 시진과 촉진을 통해서는 얼굴에서는 토시스나 페이셜 근육의 에이트로피 소견을 관찰할 수 있겠고 턱으로부터는 턱의 에이트로피나 패시큘레이션 소견을 관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환자들의 목의 근육으로부터는 SCM 머슬의 위크니스나 위축을 관찰할 수도 있고 또 사지에서는 사지의 위축이나 반대로 수도 하이퍼트로피 소견을 관찰할 수도 있겠습니다. 머슬 파워는 상지의 경우에는 양팔을 들어 올리는 자세를 시행하게 해보고 하지에 대해서는 마룻바닥에 주저앉았다가 손을 사용하지 않고 일어서는 정도로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근력의 판정에 대해서는 앞 시간에 자세히 다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근력이 0에서 1점의 경우에는 마비, 즉 파랄라이시스로 표현하며 2에서 5점의 경우에는 불완전 마비, 파레시스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을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운동 기능의 경우에는 영아의 경우 자발 운동이나 비대칭, 자세를 통해 관찰하고 나이 든 소아의 경우에는 sit, stand, walk를 모두 관찰할 수 있습니다. 또 공을 갖고 노는 모습이나 공을 잡으려고 허리를 구부릴 때 그 모습으로부터 자세와 근력의 이상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하이포토니아를 검사하는 패시브 머슬 톤 검사와 액티브 머슬 톤 검사에 대해서는 앞 시간에 설명드린 바와 같고 강의록의 그림과 사진을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사진들은 하이포토니아가 있는 환자들에서 관찰되는 모습입니다. 슬라이드 좌측 상단에 누워있는 영아의 자세로부터 액티브 머슬 톤의 저하를 나타내는 프로그 레그 포지션을 관찰할 수 있고 그 아래 사진에서는 하이포토니아가 있는 환자의 손목이나 발목의 과도한 플렉션 또는 돌지 플렉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측의 두 사진은 지난 시간에 보여드린 호라이젠탈 서스펜전과 트랙션 리스폰스 검사 사진입니다. 호라이젠탈 서스펜전 검사에서 인버티드 U 사인과 트랙션 리스폰스에서 나이에 맞지 않은 심한 헤드 레그 사인이 나타난다면 이는 하이포토니아를 시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심부관 반사의 검사법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이미 배운 바 있습니다. 심부관 반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0점을, 감소되었다면 1점을 주게 되고 정상인 경우에는 2점을, 정상보다 증가된 경우에는 3점 이상을 주게 됩니다. 심부관 반사가 정상적으로 나타난다면 이는 대뇌 피질로부터 근육 사이의 운동계 기능이 정상임을 시사하게 됩니다. 만일 심부관 반사가 증가되어 있다면 상부 운동신경의 병변을, 또 감소되어 있다면 하부 운동신경의 병변을 시사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아의 나이가 어릴수록 정확한 검사를 유발하기 힘들어 이로부터 얻는 정보도 한정적일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서 잠깐 플로피 인펀트의 개념을 알아보겠습니다. 플로피 인펀트란 자발적인 움직임이 감소하거나 전혀 없으면서 흔히 보기 어려운 이상한 자세를 취하고 있고 수동적인 운동을 시켰을 때 관절이 움직이는 범위인 관절 가동력의 비정상적인 확대를 특징으로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치 헝겊 인형이 움직이는 것 같은 신체 양상을 보여서 이러한 영화들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플로피 인펀트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사실 신경질환이나 근육질환보다는 중추신경성 원인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신경근 질환이라든가 대사 이상이 있는 영아들도 플로피 인펀트의 양상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원인적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뉴로머스큘러 디지즈 환자들의 검사실 검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뉴로머스큘러 디지즈의 진단적 검사에서 머슬 엔자임인 CK가 증가되어 있는가가 의미 있을 수 있습니다. CK는 정상 범위의 3배까지도 정상일 수 있고 신생아 경우에도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CK가 수백 정도로 증가된 것은 SMA나 림 거들형 머스큘러 디스트로피에서 볼 수 있고 수천까지 크게 증가된 것은 DMD나 렙도말라이시스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질병들은 CK가 정상인 경우에는 진단 가능성에서 제외할 수 있기 때문에 CK 검사가 의미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컨제니탈 마요피스와 같은 일부 근육질환의 경우에서는 CK가 정상 범위를 보일 수 있고 또 폴리마요사이티스나 더마토마요사이티스와 같은 경우에는 질병의 정도에 따라 정상부터 증가됨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K는 뉴로머스큘러 디지즈의 스크리닝 검사라기보다는 일부 진단을 배제하는 데 더 많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육병에서는 CK 이외에 다른 근육 효소들도 증가될 수 있으나 CK가 가장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검사 항목입니다. 또 다른 검사들로 혈청과 CSF의 젖산과 피루부산의 비율, 혈청 마이오글로뷸린 등도 진단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근육 자체의 초음파나 근육 MRI 영상도 근육세포의 지방 대체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심전도, 심초음파와 같은 심장 검사도 중요할 수 있는데 DMD와 같은 일부 근육병에서는 스무스 머슬도 침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특정 질병에 대해서는 그 근육병이 의심되는 경우 유전 검사를 먼저 시행하는 것이 빠른 진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유전 검사를 먼저 시행하는 신경근 질환에는 대표적으로 SMA나 DMD와 같은 질병을 들 수 있습니다. 근원성이냐 신경환성이냐를 구분하기 위하여 근전도와 같은 전기 생리 검사가 도움이 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근육 자체를 조직 검사하여 이상 소견을 판단하고 특수 검사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중간 요약을 해보자면 플로피 인펀트 또는 근력 저하로 내원하는 환자들을 감별 진단을 시작할 때
먼저 심부건 반사의 정도를 판단하여 정상 또는 증가되어 있다면 뇌성마비와 같은 중추실경계 질환 또는 다른 이상들을 먼저 생각해보고, 심부건 반사가 감소 또는 관찰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기생리검사를 시행하여 근원성 이상인지 신경원성 이상인지를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전기생리검사는 필수는 아니지만 때에 따라서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신경원성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대표적인 질환으로 SMA라는 병을 들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각각의 질병에 대해서 주요 질병들을 살펴볼 것인데요. 먼저 모토뉴런을 침범하는 질환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SMA, 즉 유전성 척수성 근위축증, 즉 Hereditary Spinal Muscular Atrophy라는 병이 모토뉴런 디지즈의 대표적인 질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SMA는 상염색체 열성 유전 질환으로 영유아에서 발생하고 또 광범위한 근위축도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SMA의 캐리어는 50에서 80명 중에 1명이고 질병의 빈도는 약 10,000에서 20,000명 중에 1명이 되겠습니다. SMA의 원인으로는 프리네이탈부터 포스트네이탈까지 진행하는 벤트럴 호언셀의 패솔로직 아포프토시스라고 들 수 있겠습니다. SMA는 타입 1, 2, 3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 타입의 구분은 질병의 시작과 또 심한 정도 그리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연령에 따라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SMA 타입 1이 6개월 이전에 나타나고 앉을 수 없는 상태로 진행하게 되며 조기에 사망을 하게 되는 가장 심한 유형으로 다른 말로 베르니히 호프만 디지즈라고도 부르게 되겠습니다. 자, 이 SMA 환자들의 클리니컬 매니페스테이션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SMA 타입 1은 약 4분의 1에 속하고 생후 6개월 이내에 중증 근긴장 저하와 근력 저하가 발병하게 됩니다. 3분의 1은 태아기 때부터 이미 태동이 적고 신생아기에도 발생을 하기도 하고요. 누워있을 때 그 전형적인 개구리 다리 모양 자세를 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진찰 시에 심부관 반사는 소실되어 있고 혀의 진찰 시에 혀가 이렇게 미세하게 떨리는 파시큘레이션 소견을 보일 수 있습니다. 호흡장애, 성장장애 등으로 2세 이전에 호흡 부전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SMA 타입 2는 타입 1보다 늦은 6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발병을 하게 되고 돌 무렵에 혼자 걷지 못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앉는 것은 가능하지만 걷는 것은 드물게 되겠고요. SMA 타입 3는 약 18개월 이후에 근력 약화나 독립보행은 가능하지만 자주 넘어지고 계단 오르기 힘든 유형으로 나타나게 되고 보행 장애가 주 증상이 되겠습니다. SMA의 원인 유전자는 SMN-gen입니다. SMN 유전자는 SMN1 유전자와 SMN2 유전자가 있는데요. SMN1 유전자는 브레인 모토뉴런에 존재하는 SMN 단백질을 형성하게 됩니다. SMN 단백질은 아마도 안티아팝토틱 이펙트를 갖는 것으로 추정되고요. 95%의 SMA 환자들은 SMN1 유전자의 이상을 보이게 됩니다. SMN2 유전자는 SMN1 유전자와 비슷하지만 충분한 양의 SMN 단백질을 생산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SMN1 결손에 의한 SMA의 임상적인 중증도는 SMN2의 카피 넘버가 적을 때 더 심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는 비교적 전형적인 SMA 환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SMA 영아하고요. 머슬 위크니스는 시메트릭한데 디스탈 머슬에 비해서 프록시멀 머슬들의 위크니스가 더 심해 보이죠. 그래서 손이나 손가락에 비해서 이제 팔이나 트렁크나 이게 넓적다리의 위크니스가 더 심한 걸 볼 수 있고요. 이 환자에서 특징적으로 인터코스탈 머슬들도 에트로피해져서 인터코스탈 리세션이 보이고 다이프래그마틱 브리딩을 하는 것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전형적인 개구리 다리 모양의 프로그레그 포지션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 환자의 경우에는 페이셜 익스프레션 비교적 정상으로 보이고 티피컬 SMA 환자에서는 인지 기능이 비교적 정상 범위로 유지되기 때문에 몸을 못 움직이는 거에 비해서 얼굴 표정이 똘망똘망해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SMA 환자들의 진단은 유전자 검사로 확진하게 됩니다. SMN1 유전자의 엑손 7과 8의 결손을 확인하면 되겠고요. 진단율이 95% 이상의 민감도를 보이게 됩니다. 또 EMG나 NCES와 같은 신경생리 검사에서 피브릴레이션이나 파시큘레이션 또는 신경 전달 속도의 감소를 관찰할 수 있게 되겠고요. 머슬 바이옵시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디너베이션 에트로피를 관찰할 수가 있겠습니다. 머슬 엔자임 검사인 CK는 대부분 정상을 보이거나 또는 약간 증가되어 있는 정도이겠습니다. SMA 환자들의 치료는 현재까지는 이제 대증적인 치료를 하고 있고요. 관절의 가동력을 구축이 진행되지 않도록 유지시키도록 하고 또 어떤 척추의 심각한 변형이라든가 또는 흡인성 폐렴이나 호흡기 관리를 하는 것이 주요 치료가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가능성 있는 치료 프로토콜로 SMN1이 아닌 SMN2 유전자의 익스프레션을 보충적으로 증가시키는 이런 치료를 고려를 하고 있고요. 이런 가능성 있는 치료 약제들로는 인터페론이라든가 소디움 부트레이트, 발포이트 등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근육질환들의 대략적인 분류와 주요 질환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머스큘러 디지즈들을 공부할 때 많이 헷갈리는 것이 복잡한 이름과 분류인데요. 특히 앞서 예로 든 신경근 질환들은 약자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더 혼동되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대표적인 카테고리로 프로그레시브 머스큘러 디스트로피, 즉 PMD를 들 수 있겠습니다. PMD는 유전적인 원인으로 진행하는 진행성의 근병증이고요. CK가 상승되게 됩니다. 프로그레시브 머스큘러 디스트로피의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듀켄 머스큘러 디스트로피와 베커 머스큘러 디스트로피를 들 수 있고요. 이를 줄여서 DMD 또는 BMD라고 부르게 됩니다. 컨제니탈 머스큘러 디스트로피, 즉 CMD는 출생 시부터 나타나며 CK가 상승을 보이는 근육질환입니다. 대표적인 병으로는 후쿠야마 타입의 컨제니탈 머스큘러 디스트로피와 메로신 디피션트 컨제니탈 머스큘러 디스트로피를 들 수 있겠습니다. 컨제니탈 마요패시는 출생 시부터 나타나나 비진행성을 보이는 질환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네말린 마요패시와 센트럴 코어 디지즈, 마요튜블러 마요패시 등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마요토닉 디스트로피, 메타볼릭 마요패시, 또 아이온 채널의 이상, 인플라마토리 마요패시들도 별도의 카테고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머스큘러 디스트로피의 가장 대표적인 타입인 듀켄 타입의 머스큘러 디스트로피, 즉 DMD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MD는 일종의 디스트로피노패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디스트로피는 근육의 세포 골격을 이루는 단백질로서 디스트로글라이칸과 살코글라이칸과 같은 세포막 당 단백질과 결합해서 디스트로핀 글라이코프로테인 컴플렉스를 형성하고 근세포막 안정에 기여하게 됩니다. 디스트로핀 단백질이 부족해지면 디스트로핀 글라이코프로테인 컴플렉스의 형성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세포막의 안정성이 파괴되어서 근세포의 파괴가 일어나게 됩니다. 즉 이러한 디스트로핀 프로테인을 인코딩하는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겨서 발생하는 질환들을 디스트로피노패시라고 하고 듀켄 머스큘러 디스트로피도 이러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즉 DMD는 디스트로핀 유전자의 이상과 단백질 부족으로 발생하게 되고 그 유전자가 XP21.2에 위치하고 X-linked recessive로 유전되게 됩니다. 약 30%는 뉴 뮤테이션이라고 하고요. 남아 3,600명당 1명꼴로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자 보인자의 경우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임상적으로는 대부분 보행을 개시한 2에서 4세경에 발견이 되게 되고, 주요 증상으로는 계단을 오를 때 힘들다, 앉아있다가 일어설 때 힘들다 라는 호소를 하게 되며, 약 9에서 13세경에는 보행이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펠빅 근육의 위축을 나타내는 초기 증상으로는 바닥에 앉아있다가 일어설 때 손으로 자신의 다리를 짚고 오르는 듯한 climb up their thigh라고 하는 가워 사인을 보이게 됩니다. 장단지 근육은 지방으로 대치되어서 오히려 통통해 보이는 수도 하이퍼트로피를 보일 수 있고요. 발끝으로 걷거나 배를 내밀고 와들링 게이트를 하거나 척추 측만도 잘 발생하게 됩니다. 심장을 침범하는 경우가 약 50% 이상에 이르고, 주요 사망 원인은 하트 페일리어나 감염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DMD의 확진은 디스트로핀 유전자의 결손이나 이상을 확인하는 유전자 검사입니다. 따라서 근생검이 없이도 확진이 가능하지만, 근생검을 하는 경우에는 다양한 사이즈의 마이보 파이버들과 또 말기에는 이것이 팻으로 대체되는 소견을 볼 수 있습니다. 생검을 하는 경우에는 이뮤노히스토케미스트리를 통해서 디스트로핀의 유무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CK는 초기에는 많이 상승되지만 말기로 갈수록 차츰 감소할 수 있고, EMG에서는 근원성 변화를 보이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보존적 치료 위주로 치료하게 되며 심장이나 호흡, 영양, 물리치료, 보조기 등의 치료를 받게 됩니다. 스테로이드는 근력 약화의 진행을 연장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이를 사용해 볼 수 있겠고, 최근에는 유전자 치료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 DMD 환자에서 앉아있다가 일어설 때 자기 다리를 아래에서부터 위로 잡고 일어서는 이런 가오 사인이 되겠습니다. 가오 사인은 특히 DMD 환자에서 잘 발견되지만 DMD 이외의 근육병에서도 발견될 수 있겠습니다. 베커 머스큘러 디스트로피는 유전과 임상 양상은 DMD와 매우 비슷하지만 발병 연령이 더 늦고 진행도 서서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발병 빈도는 DMD의 약 5분의 1에서 10분의 1 정도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소화신경근 질환에서 굉장히 중요한 SMA와 DMD를 공부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외에 다른 카테고리의 근육병들을 공부해 볼 텐데요. 더 드물고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역시 대표적인 병들을 알아주는 정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Primary Muscular Disease의 두 번째 카테고리인 Congenital Muscular Dystrophy, 즉 CMD는 DMD와는 달리 출생 시부터 위크니스를 보이고 서서히 진행하게 됩니다. 이 CMD에는 헤테로지너스한 특징을 가진 다양한 질환들이 속하게 되는데요. 브레인 멜포메이션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멘탈 리타데이션을 동반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멘탈 리타데이션을 동반하는 대표적인 질환이 후쿠야마 타입의 CMD이며, 멘탈 리타데이션이 없는 경우가 메로신 디피션트 CMD가 되겠습니다. 자, 이 CMD의 대표적인 질환으로 후쿠야마 타입 머스큘러 디스트로피를 들 수 있습니다. 후쿠야마 타입 머스큘러 디스트로피는 머슬 위크니스와 시비어한 멘탈 리타데이션 그리고 시저를 특징으로 합니다. 즉 후쿠틴이라는 단백질의 생성 이상이 원인인데, 이 후쿠틴은 디스트로핀 어소시에이티드 글라이코프로테인으로 머슬과 브레인에서도 발현되게 됩니다. 오토조멀 리세시브로 유전되는 경우가 많고, 제너럴라이즈드 위크니스를 출생 시부터 보이게 됩니다. 얼굴 근육도 침범하는 경우가 많고, 또 CK가 상승하게 됩니다. 뇌파와 뇌 MRI의 다양한 이상을 보이는 것도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우측의 사진은 후쿠야마 타입의 환자로 얼굴을 침범해서 페이셜 위크니스가 있고 조인트 컨트랙처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맨 우측은 뇌 MRI에서 동반될 수 있는 폴리마이크로자이레아를 보이는 이 사진이 되겠습니다. CMD의 또 다른 대표적 질환인 메로신 디피션트 CMD입니다. 메로신 디피션트 타입의 환자들은 머슬 위크니스와 하이포토니아가 출생 시부터 나타나게 되고,
또 모터 딜레이가 있게 됩니다. 질병은 서서히 진행하지만 이제 이 환자들은 걸을 수는 없고 대부분 앉는 정도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특징적으로 언어와 지능은 정상 소견을 보이지만 MRI상 100실의 이상 소견이 잘 동반되게 됩니다. 다음 카테고리는 컨제니탈 마이오패시들입니다. 컨제니탈 마이오패시는 출생 시부터 나타나게 되고 조직검사상 특징적인 소견을 보이게 됩니다. 또 그다지 진행성인 악화를 보이지도 않습니다. 주로 근위부 근육, 얼굴과 목, 호흡 근육을 침범하고 마이오패식 페이스를 보일 수 있습니다. 스콜리오시스와 하이아치드 팔레이트를 보이는 것도 특징입니다. 이러한 컨제니탈 마이오패시에 해당하는 질병들에는 네말린 마이오패시, 센트럴 코어 디지즈, 마이오튜블라 마이오패시 등을 들 수 있는데 대부분 조직학적인 특징에 따라 병명이 붙여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컨제니탈 마이오패시의 대표적인 질환인 네말린 마이오패시입니다. 네말린 마이오패시의 유형에는 조기에 발병하고 치명적인 네오나이탈 폼과 좀 더 스테이셔너리한 비나인 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환자들에서 DTR은 잘 관찰되지 않으며 CK는 대부분 정상 소견을 보입니다. 네말린 마이오패시 환자들의 신생아기에는 프로그레그 포지션을 보이는 플로피 인펀트 양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좀 더 성장한 후에는 특징적으로 긴 얼굴과 하이 아치드 팔레이트를 관찰할 수 있겠습니다. 또 근조직 검사에서 고무리 염색을 시행 시에 특징적인 네말린 로드가 관찰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우측의 그림은 네말린 마이오패시를 보이는 남매의 사진입니다. 이 사진에서 특징적인 마이오패식 페이스를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카테고리는 마요토닉 디스트로피입니다. 마요토닉 디스트로피는 다른 말로 디스트로피아 마요토니아라고도 하고 이를 줄여서 DM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마요토니아란 근육의 수축을 끝내고 이완하려고 할 때 이완이 잘 되지 않는 현상입니다. 특히 손이나 얼굴, 혀에서 잘 나타나는데 손을 꽉 잡아보거나 눈을 꽉 감았다가 뜨게 보는 방법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추위에 노출되면 악화되는 경향을 볼 수 있고요. 유전 및 분류를 보시면 DM1과 DM2 타입으로 나눌 수가 있고 DM1이 좀 더 잘 알려진 병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DM1의 유전적 원인은 DMPK 유전자의 DNA 세그먼트가 비정상적으로 반복 증폭이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DM1은 다시 컨제니탈 타입과 주버나일 그리고 레이트 온셋 타입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 컨제니탈 타입이 가장 심한 유형이고 출생 시에 플로피 인펀트로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임상 양상은 네말린 마이오패시와 같이 페이셜 위크니스를 동반한 여러 근육의 약화가 되겠습니다. 프록시말보다 디스탈 머슬이 더 잘 침범되게 될 수 있고요. 옆에 사진을 보시면 얼굴 근육의 약화로 표정을 잘 지을 수 없고 입술 모양을 역 V자로 하고 있는 이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 환자들에게서 발달 지연은 약 80%에서 동반되며 심부관 반사는 정상이거나 감소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CK는 대부분 정상이지만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환자들의 EKG는 많은 경우에 비정상 소견을 보일 수 있고 그렇지만 EMG에서는 소아에서는 그 이상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이 이완된 환자의 어머니에게서는 비정상적인 EMG와 또 CK가 증가되어 있는 것도 관찰할 수 있겠습니다. 치료를 위해서는 이제 마요토니아를 위해서 몇 가지 약물들을 사용할 수 있겠지만 근력 저하에는 그다지 효과가 없을 수 있고 또 그 외에 이제 몇 가지 보존적인 치료들과 또 재활 치료를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앞서 근원성과 신경원성 분류까지 나눠보았는데요. 근원성의 경우에는 CK가 증가되어 있다면 DMD, BMD, CMD와 같은 진행성 또는 선천성 근이 영양증, 즉
머스큘러 디스트로피에 해당하는 질환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고, 이때 진행성이냐 선천성이냐를 나누는 기준은 중추신경계 증상 유무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CK의 증가가 없는 경우에도 다양한 근원성 질환들이 있겠지만, 여기서 젖산이 증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토콘드리아 근병증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젖산 증가는 없는데 진행성이 아닌 경우에는 여러 가지 선천성 근병증, 즉 컨제니탈 마요패시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더 추가적인 진단 및 분류를 위해서는 유전자 검사나 근생검, 근육 MRI 등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소아에서 주요한 1차적인 신경근 질환들을 배워보았습니다. 다음 카테고리들은 후천적이거나 2차적으로 발생하는 신경근 질환 중에서 소아에서 대표적인 질환들입니다. 네 번째 카테고리로 신경근 접합 부위의 질환을 들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중증 근무력증이라고 부르는 마스테니아 그라비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스테니아 그라비스는 이제 근육의 빠른 피로와 약화를 특징으로 하는 만성 질환으로 하루 중에도 변동이 있고 특히 운동 후에 심한 피로감을 느끼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원인으로는 자가 면역 반응에 의한 뉴로머스큘러 정션 부위의 차단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환자들에게서는 자가 면역 항체인 안티 아세틸콜린 리셉터 안티바디나 안티 머슬 스페시픽 티로신 카이네즈 안티바디가 관찰될 수 있고, 또 어떤 환자들에게서는 다이모마가 동반될 수도 있겠습니다. 마스테니아 그라비스의 분류는 주버나일 폼과 일과성 신생아형인 트랜시언트 네오네이탈 폼, 그리고 컨제니탈 폼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중 주버나일 폼은 눈꺼풀 처짐과 복시를 흔한 증상으로 내원하게 되고, 일과성 트랜시언트 네오네이탈 폼은 마스테니아 그라비스를 앓는 산모에게서 태어난 신생아에서 관찰될 수 있으며 보통 수개월 이내에 회복하게 됩니다. 하지만 컨제니탈 폼은 저절로 호전되지 않고 지속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스테니아 그라비스의 진단은 근전도 검사에서 반복적인 신경 자극을 시행했을 때 근활동 전후의 진폭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졸리 테스트 양성이라고 합니다. 혈액 검사에서는 안티 아세틸콜린 리셉터 안티바디와 같은 자가 면역 항체들을 확인할 수 있겠고, 또 흉부 CT에서 다이모마를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에드로포니움이나 프로스티그민과 같은 항콜린에스테라제를 주사해서 증상이 호전되는 반응을 보는 검사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치료로는 항콜린에스테라제를 약제로 복용을 하거나 스테로이드와 같은 면역 억제제를 이용하여 치료해 볼 수 있겠고, 때로는 다이맥토미를 시행하거나 플라즈마 페레시스를 시행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페리페랄 러브 디소더에 속하면서 소아에서 굉장히 중요한 후천성 신경근 질환 중의 하나인 길랑바레 증후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길랑바레 증후군은 소아 약 10만 명당 0.8명에서 발생하고 4에서 9세 사이 남아에게 잘 발생하며 바이러스 감염이나 예방접종과 같은 자가 면역 반응을 일으킬 만한 사건 후에 잘 발생하게 됩니다. 주로 운동신경을 침범하고 특징적으로 상행성 마비를 보이게 되는데, 이를 랜드리 파랄라시스라고 합니다. 심부검 반사가 조기에 소실되는 경우가 많은데 때로는 오래까지 존재해서 혼동을 주기도 합니다. 사지마비는 하지에서 상지 쪽으로 상행성으로 진행을 하면서 호흡근이나 얼굴의 근육까지도 침범하기도 하는데, 급속히 진행하는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호흡근의 마비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집중적인 대응과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때로는 운동신경뿐만이 아니라 감각신경이나 교감신경이 침범되기도 합니다. 길랑바레 증후군의 원인은 상기도 감염을 일으키는 여러가지 바이러스들과 또 장염을 일으킬 수 있는 캠필로박터균, 또 마이코플라즈마균이나 예방접종 후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길랑바레 증후군의 검사 소견은 특징적으로 CSF에서
백혈구는 많이 증가하지 않고 단백질이 정상의 2배 이상으로 증가하는 알부미노사이톨로직 디소시에이션이라고 하는 이런 소견을 들 수 있겠습니다. 백혈구가 증가하지 않는 것이 뇌수막염과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병을 일으키는 기전에는 안티-GM1이나 안티-GD1과 같은 안티갱글리오사이드 안티바디들이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환자의 혈액이나 뇌척수액에서 안티갱글리오사이드 안티바디가 발견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또 길랑바레 환자의 전기 생리검사에서는 운동신경 전달 속도가 또 현저히 저하된 것을 관찰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신경 조직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세그멘탈 디말리네이션을 보이는 것을 관찰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길랑바레 증후군의 예후와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길랑바레 증후군은 24시간 이내에 급속히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입원해서 잘 관찰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 병의 경과는 발병 후 한 2에서 3주 후부터 증상이 호전되어서 병이 발생한 순서의 역방향으로, 즉 위에서 아래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대부분 18개월까지는 회복되지만 일부는 후유증이 남거나 아주 심한 경우 사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치료는 호흡 모니터링과 보존적 치료 이외에 정맥 면역 글로불린, 즉 IVIG나 혈장 교환술, 플라즈마 페레시스를 시행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페리페럴 러브 디소더의 마지막으로 소아에서의 벨스 팔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벨스 팔시는 급성, 일측성의 말초 안면신경 마비입니다. 대개 바이러스 감염 약 2주 후에 발생하게 되고 헤르페스나 수두바이러스, 유비바이러스, 멈프스 등이 원인이 될 수 있고 때로는 알레르기나 약물 등에 의해서도 유발될 수 있습니다. 증상은 귀 쪽 부위에 통증이 있으면서 마비된 쪽의 입꼬리가 처지거나 표정이 지어지지 않고 눈이 감기지 않거나 때로는 혀의 감각 마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중추성의 안면신경 마비와의 차이점은 중추성 마비의 경우에는 이마 부위에 마비가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벨스 팔시의 치료와 경과를 보시면 소아에서는 병의 경과가 매우 양호한 편이어서 대부분의 경우 자연 회복되게 됩니다. 질병의 초기에 스테로이드를 투여하거나 경구 아시클로비어의 투여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 눈이 감기지 않는 경우에는 노출성 각막염의 예방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는 중추성 안면신경 마비와 말초성 안면신경 마비의 차이점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중추성 안면신경 마비의 경우에는 이마에 위치한 근육으로 가는 신경들이 모토코텍스에서 페이셜 누클레우스까지 양측 대뇌 방구로부터 공급을 받기 때문에 이마의 표정은 지울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신경근 질환의 환자의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3세 된 남자 환자로 약 이틀 전부터 걸음을 못 걷는다고 내원하였습니다. 아프기 전에는 건강했던 환자였고 최근에 감기와 같은 호흡기 증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환자의 증상은 이미 입원 시에 하지로부터 몸체와 상지 쪽으로 점점 진행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심부관 반사는 잘 유발되지 않았고 이 환자가 입원해서 시행한 뇌척수액 검사에서는 뇌척수액 단백질은 증가되어 있었지만 뇌척수액 백혈구는 정상 소견을 보였습니다. 또 특징적으로 뇌 MRI는 정상이었지만 척수 MRI에서 신경 루트의 조형 증강 소견이 관찰되었습니다. 자, 이 환자의 진단은 무엇일까요? 다 아셨나요? 길랑바레 증후군이죠. 이 환자는 입원해서 금식과 또 관찰하면서 모니터를 하였고 조기에 IVIG 치료를 하였으며 약 2주 후부터는 서서히 호전되기 시작해서 물리치료를 지속하였고 약 수개월 후에는 완치 소견을 보였던 그런 환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소아의 뉴로머스큘러 디소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1시간에 담기에는 어려운 매우 광범위한 내용이지만 주요 개념과 대표적 질환들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